전쟁에 진 나라가 무기를 팔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무기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전 협정만 맺었을 뿐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전쟁 중인 분단 국가죠. 그런데 이 전쟁도 끝내지 못한 나라가 지금 세계 방산 수출 10위권 국가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방산 강국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캐나다의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실전에 있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휴전선을 지키며 하루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끝내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가장 잘 대비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대비의 결정체가 바로 지금 캐나다가 주목하는 K 잠수함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2023년부터 본격화된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전 세계 방산업계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CPPS, 우리말로 하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무려 600억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60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대한민국 2024년 국방 예산이 57조 원입니다. 한 나라의 1년 국방비 전체를 잠수함에만 쏟아붓는 겁니다. 그것도 12척에 말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방산 기업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프랑스의 나발그룹, 스웨덴의 사브, 스페인의 나반티아, 그리고 한국의 한화오션. 모두가 이 거대한 파이 한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캐나다는 G7 국가이고 나토 회원국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영국과 긴밀한 군사 동맹을 맺어온 나라죠. 그런 캐나다가 왜 굳이 60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잠수함에 쏟아붓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 답은 캐나다가 처한 독특한 지리적 조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평화로운 자연, 단풍,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전쟁과는 거리가 먼 나라처럼 보이죠. 하지만 지도를 펼쳐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24만 3,040km, 지구 둘레가 4만 킬인 걸 생각하면 지구를 6바퀴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해안선이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3개의 대양에 걸쳐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북극해가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항로와 자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해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도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하며 북극 진출을 노골화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캐나다가 보유한 잠수함은 고작 4척. 그것도 1980년대에 영국에서 중고로 들여온 빅토리아급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들은 이미 노후화되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4척 중 1, 2척은 항상 고장으로 정박해 있는 상태죠. 24만 킬로미터의 해안선을 겨우 유엄 3척의 낡은 잠수함으로 지킨다? 이건 집에 현관문 하나만 달아놓고 창문은 다 열어둔 채 우리 집은 안전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심각한 안보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60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박한 캐나다의 손을 누가 잡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2025년 10월 캐나다 정계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인 마크 카니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면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말이죠. 마크 카니는 누구일까요? 그는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와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세계적인 경제통입니다. UN 기후변화 특사까지 지낸 인물이죠. 쥐스탱 트리도 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그가 총리가 되기도 전에 한국행 일정에 특별한 방문지를 추가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서울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거제시 한화오션의 조선소였습니다. 카니는 거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장영실함, 한국 해군의 최신의 잠수함 KSSEY 배치 II의 1번 함입니다. 그는 직접 잠수함에 승선해서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승무원 거주 공간, 무기체계, 추진 시스템까지. 보통 외국 인사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핵심 기밀 구역까지 모두 개방됐습니다. 이 방문이 왜 파격적일까요? 일반적으로 무기 도입은 철저히 정부 대 정부 거래입니다. 그런데 아직 총리도 아닌 차기 총리 유력 후보가 그것도 에이펙 회의 참석 중에 직접 외국 방산업체를 방문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내가 총리가 되면 한화오션 잠수함을 선택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실제로 카니는 방문 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캐나다의 안보 현실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
야, 그런데 도대체 한국 잠수함의 어떤 점이 그를 이토록 확신하게 만든 걸까요? 잠수함의 생명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조용히 물속에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소음이 들리면 적에게 발각되고 물 위로 올라와야 하면 공격받기 쉽죠. 그래서 전 세계 잠수함 기술 경쟁은 바로 이 두 가지, 소음 최소화와 장시간 잠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 II 배치 II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혁신적인 잠수함입니다. 비결은 바로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 공기분료 추진 체계를 동시에 탑재한 데 있습니다.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그 배터리 맞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 납축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높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명이 깁니다. 납축전지는 7년마다 교체해야 하지만 리튬이온은 15년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AIP 시스템까지 더해집니다. AIP는 산소 없이도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가 떨어지면 물 위로 올라와 스노클로 산소를 공급받으며 엔진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AIP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바닷속에 머무르며 조용히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술의 조합으로 장보고 III는 최대 3주 이상 연속 잠항이 가능합니다. 이건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 독일의 201렙 ECD급이 2주 정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독일 잠수함은 AIP만 있고 리튬이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캐나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네, 바로 북극해 작전 능력입니다. 장보고 III는 영하 20도 극한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선체 외부에 얼음 방지 코팅을 했고 내부 난방 시스템도 특별히 강화했죠. 하지만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술인지가 문제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독일조차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방산 시장에는 유명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제 무기는 세계 최고다. 단 제때 받을 수만 있다면 독일은 분명 방산 강국입니다. 레오파드 탱크, 이 202급 잠수함 등 세계적인 명품 무기들을 만들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납기 지연입니다. 실제로 독일이 이스라엘에 수출하기로 한 212급 잠수함은 당초 2027년 인도 예정이었는데 지금 2030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노르웨이에 판매한 잠수함도 계약보다 3년이나 늦어졌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복잡한 설계 변경, 까다로운 환경 규제, 숙련 인력 부족 등등.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장보고 EA 1번함 도산 안창호함은 2021년 실전 배치됐습니다. 2번함 안모함은 2023년에 인도됐고 3번함 신채호함은 2024년에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그리고 장보고와의 배치와의 1번함 장영실함은 2024년 10월 진수되어 곧 인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정확하게.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이미 이 잠수함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군은 장보고 III를 총 9척 도입할 계획이고 현재 여러 척이 건조 중입니다. 다시 말해 캐나다가 주문하는 잠수함은 새로 개발해야 하는 시제품이 아니라 이미 양산 중인 검증된 제품인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실전 검증입니다. 이 독일의 212급은 아직 독일 해군에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계속 발견되고 있죠. 반면 한국의 장보고 III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동해와 서해에서 매일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과 중국의 해군을 감시하며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설계도만 그럴듯한 독일 잠수함을 10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바다를 누비고 있는 한국 잠수함을 5년 안에 받을 것인가? 자, 마크 카니가 거제를 찾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본 게 아니라 즉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것을 넘어선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보통 무기 수출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A국이 B국의 무기를 팔고 사용법을 교육하고 끝. 고장나면 B국이 다시 A국에 연락해서 수리를 요청하거나 부품을 사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쌉니다. 한화오션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캐나다에 제안한 건 단순한 잠수함 판매가 아니라 30년 이상의 파트너십입니다. 핵심은 ISS, 즉 운영정비센터를 캐나다 현지에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캐나다에 한화오션의 분소를 설립하는 겁니다. 거기서 잠수함 유지보수, 부품 교체, 성능 개량을 모두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캐나다는 여러 이점을 얻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ISS 센터에는 캐나다 현지 인력을 우선 고용합니다. 엔지니어, 기술자, 관리자까지 수백 개의 고급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네, 둘째, 기술 이전. 한국의 선진조선 방산 기술이 캐나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캐나다 기업들도 하청을 받아 부품을 납품하게 되고요. 셋째,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자율성 확보입니다.
잠수함이 고장났을 때 지구 반대편 한국까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제 긴급 상황에서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한화오션은 캐나다 정부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2035년까지 첫 4척을 인도하고 2043년까지 총 15척 완납. 그리고 그 이후 30년간, 즉 2013년까지 IS를 통해 완벽한 정비 지원을 제공하겠다. 2013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후입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친 경제동맹을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동맹의 범위는 잠수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화그룹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한화생명? 한화호텔&리조트? 아니면 한화이글스? 맞습니다. 하지만 한화그룹의 진짜 정체성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종합방산 및 에너지그룹입니다. 한화그룹은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로켓까지, 원자력에서 태양광까지 전방위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진 거대 그룹이죠. 그리고 이번 캐나다 프로젝트는 한화그룹 전체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패키지 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캐나다는 북극권 방어를 위해 조기 경보기와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캐나다 공군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한화솔루션. 캐나다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정제 기술이 부족합니다. 특히 리튬, 니켈 같은 배터리 핵심 광물 말이죠. 한화솔루션은 캐나다에 배터리 소재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채굴한 광물을 정제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 편입시키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화파워 시스템도 빠지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탄소 중립을 선언한 나라입니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죠. 한화는 소형 모듈 원전과 수소 발전 기술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잠수함 60조 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방위, 에너지, 광물, 우주까지 이어지는 수백조 원 규모의 장기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캐나다는 기술과 투자를 얻고 한국은 자원과 시장을 얻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윈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성공한다라면 한국 경제와 K방산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놀라운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새로운 정점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만약 한화오션이 최종 수주에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60조 원짜리 계약 하나를 따낸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K방산의 신뢰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캐나다는 G7 국가이자 나토 회원국입니다.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죠. 이런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라는 건 K방산은 최고 수준이라는 국제적 인증을 받는 셈입니다. 둘째, 경쟁자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2차례 세계대전을 치르며 쌓아온 방산 강국입니다. 그 독일을 제치고 승리했다는 건 기술력뿐 아니라 신뢰성과 경제성까지 모두 인정받았다라는 뜻이죠. 셋째,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연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하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설국열차처럼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2035년 첫 번째 장보고 IAI가 캐나다 해군 기함으로 취역합니다. 태평양과 북극해를 누비며 캐나다의 주권을 지키게 되죠. 2043년 12척의 함대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한화오션의 기술자들이 캐나다 현지에서 이 잠수함들을 관리합니다. 50년, 반세기. 2세대에 걸친 파트너십입니다. 전쟁에 진 나라가 무기를 팔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답을 압니다. 전쟁을 끝내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가장 잘 대비한 나라, 평화를 말하지만 안보를 게을리하지 않는 나라, 첨단 기술과 빠른 실행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K-팝이 세계를 흔들었고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K방산이 세계 해양 안보의 새로운 기준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60조 원의 도전, 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화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출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